녹취록 내놓은 설계자, 대장동 블랙홀, 스모킹건. 자, 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과연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설계는 누가 한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이 배당금의 용처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가 될 것이냐, 크게 이 두 가지 본류가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과연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는 누가 한 것이냐, 이 부분부터 좀 알아보죠. 자, 김현미 기자. 네. 지금 보면 이 누가 설계를 했느냐, 가장 크게 의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직무대리를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씀처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했었던 만큼 이 유동규 씨가 이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 이 민간 이익에 막대한 이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한 사람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야당 야권에서는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만큼 결국 이건 이재명 게이트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회 이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과거 유동규 씨가 대장동 이 사업에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김문기, 그다음에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은 사실 성남시의회에서는 이재명의 핵심 인물이라고 늘상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화천대유가 담겨 있는 성남의 뜰을 선정한 사람이 유동규와 김문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재소전 화해도 해놔라. 그다음 나중에 추가로 이게 개발 사업 참여자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1,000억 원을 좀 더 받아라. 제가 시켰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 성남시 의회의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고 이 사람이 처음에 대장동 사업의 이 시행사를 선정하고 또 책임 지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이재명 지사의 얘기도 아까 들으셨죠. 이 내가 다 사실 설계했다라고 이 얘기를 한 만큼 결국은 이 야권에서는 이 다들 공범 아닙니까? 라는 이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쟁점은 과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냐 아니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이잖아요. 그런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재명 지사가 이번 이 대장동 사건의 공범이란 이런 주장, 기본적으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다라는 전제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이 전제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어떤 캠프에 합류한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 유동규 본부장 본인도 이 과거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CCTV나 아니면 내 이 전화 통화 목록을 보든지 뭘 봐도 내가 이재명 지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걸 알 거다. 이 캠프에서도 날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 주변에서 언론에서 지금 측근이다라고 만들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건의 이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이재명 지사,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랑 어떤 사이인 건지 김만배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에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부분 없고요. 네. 그러면 잠적한 유동규 본부장과는 연락이 조금 닿으시나요? 아니, 저는 저한테 그런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그분하고 관련된 분도 아니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없으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도 나는 유동규도 이재명 지사도 어느 누구와도 좀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번 사건에서 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이 화천대유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 그리고 이재명 지사까지 셋 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는 이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도 역시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등등 해서 모두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동석 기자, 이재명 지사가 오늘 뭐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해서 또 부인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 SNS를 통해서요. 지난 2018년에 했던 대장동 이야기다. 이 연설 때문에 기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지사는 2018년 당시 경기지사 후보 유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민간에 넘겨라 이런 압력을 넣었다면서요. 끝까지 버텨 결국 5,500억 원을 성남시의 수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만약 자유한국당 시장이 당선됐다면 과거 당시에 자유한국당 소속이 당선이 됐다면 성남시가 받을 5,500억 원을 그들이 홀랑 먹었을 것이라 이렇게 전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자유한국당 신모 국회의원 압력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캠프 측에 법정 대응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현재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소 의원님, 자, 이 부분만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연관성, 관계.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은 수사를 통하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드러날까요? 뭐 어느 정도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상당 부분 공개적인 정보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향후에 현재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이번에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불똥이 튀었을 때 네. 그때 상황까지 이제 내다보고 어쨌든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2010년도에 이재명 시장 시절에 어쨌든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을 맡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공개적인 어떤 행보만 봤을 때도 이재명 지사와는 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측근이 아니다. 그렇다면 측근의 규정이 어디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어느 정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라고는 충분히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수사 등등이 진행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성남시정 그 감시연대인가요? 그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런 내용 등등 그리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다른 이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인물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거기와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조금씩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향후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지금까지와 제기된 이 막연한 의혹과는 상당히 좀 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또 다른 인물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엊그제 유인태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직접적으로 뭐 이재명 지사 자체가 어떤 이득을 받은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네. 가까이 있는 인물들이 이번 사업에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어떤 관리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야당에서 거세게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이슈적으로 봤을 때 폭발력이 큰 그런 문제이고 지금 그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을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핵심 쟁점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쟁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얻었던 이 막대한 이익, 수익금의 용처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경찰이 지금 이 화천대유 대주주적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나눴다는
녹취록 파일을 확보해서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 녹취록 파일 이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 지난 27일 검찰에 녹취 파일 19개를 건넸다는 소식인데요. 이 녹취 파일에는 최근 2년간 김만배 대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 배당금 및 아파트 분양 배분 내용이 담겼을지에 현재 최대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일각에선 성남도시공사 측에 10억 원가량의 로비 정황이 담겼다.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정 회계사는 현금 뭉치가 찍힌 사진과 각종 자료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로비 정황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현재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동석 기자,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이 녹취 파일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정영학 회계사는 어떤 인물이에요? 네, 정영학 회계사가 누군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특화 전문 회계사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민영 개발 추진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했고요.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5,500만 원 출자 배당금으로 무려 644억 원의 이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요. 다만 이렇게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한 만큼 화천대유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화천대유의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을 것이란 현재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정 회계사가 입을 여는지에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역시 그만큼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만큼의 파장으로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원민 기자, 그럼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이 정 회계사는 왜 녹취록을 만들어서 검찰에게 제출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정영학 회계사 혼자 다 뒤집었을까 봐 이 녹취록을 제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 회계사 주변인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정 회계사가 이 평소에 이 대장동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혼자 주범으로 몰릴까 봐 굉장히 좀 두려워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쯤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수익이 가시화된 게 한 2020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수익이 날듯 말듯했던 뭐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수익이 곧 날 것 같으니까 그때쯤부터 사실 녹취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에 의하면 이 파일들 뭐 최소 19개인 거고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차곡차곡 이 녹취를 해서 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 2019년부터 녹취를 한 이후 요 시점에 이 수익이 날 듯한 시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 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서 뭐 남욱 변호사 그리고 뭐 김만배 씨 등등 이 주요 인물 사이에서 서로 좀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배분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중에 혹시나 이게 잘못됐을 때 나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고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장치로 대화를 녹취해서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걸 제출하면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양심선언서도 같이 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이동석 기자가 설명을 하면서 이 녹취록 안에는 로비 정황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네. 자, 이 로비 정황,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과연 누구에게 로비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녹취록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지 형태로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화천대유가 돈을 건넸다는 소위 50억 약속 클럽 여기에 도대체 누가 들어있는 건지 이 인사들을 두고는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 이것과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보시죠. 제가 봤던 사설 정보지의 내용은 4명이 포함된 명단이었고 우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있었던 건 맞고요. 다만 금액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확인된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조계 인사 중에서 언급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과 친분 있는 인사도 명단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이 있는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명단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하게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국민의힘 인사가 더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데 만약에 그런 명단을 저와 다른 버전의 명단을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속히 릴리즈 해보십시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봤다는 명단에 적힌 인물은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이 이 곽상도 의원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 아침 진행했던 이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여기에 관련돼 있던 법조계 인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박영수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3사람 외에도 나머지 1명이 더 있었는데 그 1명이 민주당 인사, 특히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었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캠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 그리고 고위 검사들이 들어있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건 결국 이 고위 검사들이 연루된 법조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법조 기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뒷배가 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몇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법조 게이트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 대개 나와 있는 관련자들이 특검 출신,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을 고문으로 위촉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금액의 무엇인가를 준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따르는 이 사건 무마용 무엇인가 대가 관계가 따른 것 아닌가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특수부 출신의 고위검사들이 연루된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녹취록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있는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정보지 형태로 설만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또한 녹취록에 특정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말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증을 해야 하는 문제겠죠. 다만 이 녹취록 안에 앞서 저희가 설명을 했던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 안에 포함이 됐다는 로비 정황, 검찰이 전담 수사팀 구성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도 이 내용을 토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지용 기자, 네.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히나 유동규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이해 못할 이런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수사관들이 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사이에 네. 창밖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진 아하. 점입니다. 또 집안을 수색하는 중에는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이런 기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검찰은 현재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건물 밖으로까지 나가서 인근 도로까지 수색을 했지만 네. 결국은 찾지 못했다라는 아하. 설명인데 이 건물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주워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전해진 상황이고요. 또 같은 날에 유 전 본부장의 자택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게 아니라 이 유 전 본부장이 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역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 사무실은 마치 압수수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라는 아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게 혹시 압수수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을 오늘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유 전 본부장 여기에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결국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와 연관을 지으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캠프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캠프 관계자는 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 지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정을 놓고 답변하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만약 실제로 돈을 받고 이 부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관리자로서 기본 책임엔 동의하리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 교수님. 네. 이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 주거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네. 휴대전화를 밖으로 집어 던지고 네.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네. 있고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사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색의 대상자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뭐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도둑이 제발을 저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난주죠. 뭐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이 대장동 개발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았다. 나는 다른 부서에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고 하는데 그런 법문권도 없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던졌다는 건 휴대폰 안에 상당한 그 뭐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 일종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던졌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듣기만 하면 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그렇죠. 보이네요. 근데 만약에 진짜 던졌다고 하니까 던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문제는 던졌는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 주워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가능성은 미리 그럼 누군가에게 전화를 내가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20분 만에 문을 열었다니까 지금 내가 던질 테니까 와서 갖고 가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보면 가장 최근에 한 사람을 그러니까 적시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 일반인이 들고 갔다 하더라도 그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의 휴대폰을 요즘은 그 갖고 가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위치 추적 다 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검찰은 이 누가 들고 왔는지 아직까지 지금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파트이기 때문에 CCTV가 곳곳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고 간 사람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실종된 휴대폰을 검찰이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제 생각 일종의 성동격서? 이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하는 식으로 관심을 따로 돌릴 가능성 그런 식의 쇼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불거진 지가 꽤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상당히 핵심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리 그럼 휴대폰을 바꾸든지 뭐 디가우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손실을 주지 않았을까요? 조치를 예, 미리 조치를 취했을 했을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이야기는 압수수색하는 부분에 좀 이 지금 수사관들의 이 시선을 반대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진실에 대한 본질에 대한 것보다도 격가지 쪽으로 사람들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것이 어떤 가능성이 있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규 씨가 만약 이 사건에 정말 연루돼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좀 빼박 증거가 벌써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그 녹취록을 보면 그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대화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영학 변호사의 위치를 보면 저는 사실 이 그 녹취록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까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지만 네. 또 다른 영화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부자라는 영화. 이 정영학 그러니까 회계사가 말 그대로 내부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양심선언서를 들고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참고인으로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가면서 녹취록을 열 몇 개나 갖고 왔다는 이야기는 작심해서 자기는 내려고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녹취록 안에 유동규 본부장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휴대폰을 확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상당히 거기에서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혐의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다는 녹취록 19개. 이게 이번 의혹을 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최근에 녹취를 한 게 아니고 보도 내용을 보면 2년 전부터 2년부터 예, 김만배의 화천대유 주주, 최대 주주 거기랑 통화한 내용 또 이 누구죠? 지금 이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한 내용 이 부분을 녹취 파일을 19개 녹취록 하면은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내용 자체가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마 오갔을 겁니다. 그러겠죠. 이 배당금을 둘러싼 갈등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얘기가 오갔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파악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부 보도 보면 하여튼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뭐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갔다 이런 얘기 정도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이번 사건은 간단하게 딱 보면 배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김만배의 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호사가 핵심입니다. 이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이른바 화천동인 1호부터 7호까지를 다 가져간 것이거든요. 화천대유 1호는 어차피 이제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것이고 2호는 아내인 것이고 3호는 누나예요. 그렇죠. 7호는 언론사 본인의 후배입니다. 4호, 6호는 4호가 남 변호사고 5호는 정영학기 회계사고 6호는 또 이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예요. 이렇게 두 축으로 나뉘어진 두 세력이 연합해서 배당을 나눠 가진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 축이 있는 것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최고의 핵심 인물인 것이죠.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을 세팅을 하고 네. 이 구조 자체를 어쨌건 짰고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확보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검찰이 확보했다는 녹취록 19개, 이 파괴력은 얼마나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도 공방이 뜨겁습니다.